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호출배 팔찌, 아들 빨래시키기 등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작전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고 피해를 본 공관병들은 직접 육성으로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외교부가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를 확인했다며 형사고발했습니다. 앞서 해당 공관의 외교관이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파면됐는데 외교관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채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세 딸을 태운 엄마가 2차로 곡선 구간에 역주행하다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 속에서는 동요가 나오는 등 평온한 분위기여서 사고 원인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소과자 사고 이후 액화질소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액화질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런던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엔 두바이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고층 빌딩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포커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원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논란이 되는 몇몇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7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준용 증거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후보의 대표 출마를 두고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살림이 줄어든 바른정당은 세 확장을 위해 노심초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당이 즐거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만 비로소 여당에 여당다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문전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첫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어 입법조사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전 공론화의 합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릴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낸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 허가나 건설 허가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간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하겠다. 입법조사처는 합법적인 건설 중단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최대 2조 5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진이 회사에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힐 결정을 쉽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원전 관련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원전 공론화가 혼선을 빚으며 주춤거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원전 폐기물을 새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탈원전 여론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전에서 가져온 사용 후 핵연료가 연구용으로 3.3톤가량 보관돼 있습니다. 민주당 원전안전특위는 이달 중 이곳을 방문해 사용 후 핵연료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안전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에 있어서 향후 핵심 쟁점은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탈원전 토론회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부각해 탈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근거 없이 공포심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관련 당내 기구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탈원전부터 국민 전체적인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에서 더 노력을 해서.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특별팀은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해왔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정치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 성향글을 올리고 반정부 글엔 반대표를 던지며 여론몰이를 했다는 겁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 외곽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가동된 외곽팀은 총 30개, 동원된 아이디는 3,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외에도 친정부 성향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민간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리고 반정부 성향의 글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또 정부 비판 글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몰아갔다고 TF는 밝혔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회의 녹취록에서 삭제된 36건의 문건 중에서 18건을 복구했습니다. 보수단체 결성과 지원 관리, 정교조 압박,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 견제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국정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국정원장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동향 보고서가 실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정원은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는 등 정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TF는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논란이 됐던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이 또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쾌한 기색입니다.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여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사 결과 발표로 조만간 검찰 재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세훈 원장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관계자는 요즘 북한의 대남 공작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한국당은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추가 제재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중국과 더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물밑 협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수의 외교관들은 미중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류제이 유엔 중국 대사는 만장일치 결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各方能够相向而行，通过平等对话，尽快找到能够解决彼此合理安全关系的根本的方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재 조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가 변수입니다. 미국의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제재법에 러시아는 보복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엔 러시아 대사는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현지 시간 4일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공식 회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시는 북한이 지난달 초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였습니다. 홍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 안전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기는 힘듭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대북전단까지 막는다면 북한 주민의 정보를 주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미당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핵 자유수단인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북한에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억제 전략은 강화시키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역시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북핵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이유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비핵화 요구 명분을 잃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감병 확대 속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공감병이 직접 언론 앞에 섰습니다.
호출 팔찌 제대로 안 차면 영창 보낸다는 협박을 받으며 감옥처럼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공관병은 공관 생활을 사생활이 전혀 없는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은 매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호출 즉시 공관병이 반응하지 않으면 폭언을 했습니다. 너네 뭐 내가 영창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협박한 적도 있고. 아들 밥상에오를 반찬을 빼먹었다며 전을 집어던져 공관병이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들의 바비큐 파티 준비도 공관병 몫이었습니다. 부부의 횡포로 GOP로 보내진 공관병도 있었지만 해당 공관병은 오히려 GOP 근무가 마음 편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을 해봐도 근데 워낙에 장군이 너무 권력자니까 이제 자기네들 함부로 너네를 데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과 부인을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며 시민단체 간의 고발장을 근거로 박 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사실상 4승 장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공관병을 운용하는 장성급 부대 90여 건 모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조사에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관병에게 텃밭 농사나 개인 차량의 운전을 시킨 건 기본이었습니다.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도마를 세게 내리쳐 위협했습니다. 뜨거운 떡국떡을 손으로 떼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박 대장 측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모욕을 주고 음식을 집어던졌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관병들이 맞다고 진술해 국방부는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갑질에 못 이긴 공관병의 자살기도 징벌로 GOP 전출시키기,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한 것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폭로가 이어지자 육군은 부랴부랴 장성급 부대 90여 곳의 공관병 운용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관병 제도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해외 공간에선 성비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교부가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 사실이 확인돼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엔 에티오피아 외교관이 성폭행 혐의로 파면됐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보냈더니 대표로 나라 망신을 시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김문환 대사의 성비위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사를 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흘에 거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고 복수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대사관 외교관 A씨의 여성 행정직원 성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대사가 현지에 파견된 여성 인턴들을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공직 기강을 강조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제 공간의 복무기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A씨를 파면했고 김 대사에 대해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조사 때 이 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김 대사는 서울에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교사 임용 인원을 대폭 줄이는 데 대해 교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접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 집단 항의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발표 하루 만에 선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교
서초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 명이 이른 아침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갑작스런 교원 임용 축소는 교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라는 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들어온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절반만큼도 초등교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소 550명을 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널뛰기식 행정에 대한 대가를 저희에게 짊어지지 마시고 적체와 현 서울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 수를 모두 고려하여 예년 기준 3분의 2 이상의 TO를 확보해 주세요. 교원 축소를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하루 만에 교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한 15,000명 정도의 교원이 이제 증원을 해야 됩니다. 교사 수급 정책 실패로 임용 절벽이 현실화하자 교육부와 시교육청,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책임 공방으로 번질 조짐도 엿보입니다. TV조선 윤일입니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이 액화질소를 부어 만든 과자를 먹고 초등학생의 위에 구멍이 난 사고를 어제 보도해 드리는데요. 액화질소는 냉매로 쓰이는데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아주 낮은 이 액체 질소를 오래 접촉하면 피부가 얼어붙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장동국 기자의 실험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끓는 물을 부은 컵라면에 액체 질소를 부어봤습니다. 면발을 든 젓가락을 놓아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액체 질소에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지만 실제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액체 질소에 제 손을 얼른 넣었다 빼보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면 액체 질소가 순간적으로 기화되며 피부와의 직접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질소 과자도 먹을 때 대부분의 액체 질소가 공기로 바뀌어 날아갑니다. 하지만 과자 속에 남아 기화되지 않은 액체 질소를 삼키거나 몇 초 이상 접촉하면 피부가 순식간에 동상을 입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액체 질소 그대로 흡입할 경우는 바로 위로 가게 됩니다. 조직을 결빙시킴으로써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보십니다. 액체 질소는 순간적으로 기화하며 주변의 산소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 과자를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질소 과자는 나온 지 1년 만에 체인점이 30개로 늘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위험한 액체 질소를 다루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던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뗍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으로 먹으면 코로는 김이 나옵니다. 용가리 흉내도 내봅니다. 그냥 신기하고 막 사갖고 막 재미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재미로 먹습니다. 사고가 난 천안 워터파크 앞 질소 과자 점포는 유일한 체인형 업체입니다. 1년 만에 30개 체인이 만들어지고 체인점마다 하루 200개 이상을 팔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위험한 액체 질소를 다루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도 담고 있었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공급 과정에서는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시잖아요. 식약청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약처는 오늘에서야 식품 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구제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천안 동남경찰서는 천안 오션파크에서 신고 없이 매장을 불법 운영한 김모 씨 등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뒤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숨진 운전자는 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엔 평온하게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사고 원인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은 채 달립니다. 차 안에선 동요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역주행은 약 20초 동안 계속됩니다.
커브길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힙니다.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정 씨의 차량은 이곳 곡선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8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동승자 40살 A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 씨의 딸 셋도 크게 다쳤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뒷좌석에 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기들 가둘 거고 애기들 있으면 정신상이 없을 놓친 사이에 난 거죠. 버스 탑승객 11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할 겨를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틀어진 커브길인데 제가 커브 진입하는 순간에 이렇게 오니까 바로 그냥 거기서 충돌했던 그런. 정 씨가 역주행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 면허를 따신 지 지금 오래된 걸로 좀 파악이 됐고 회에서 운전한 경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영상 외에는 다른 게 파악된 게 없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예배 자세가 불량하다며 6시간 동안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가 붙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교주가 시킨 겁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야산에서 구덩이를 파헤칩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사람은 57살 김모 씨. 지난 4월 사이비 교주 40살 박모 씨가 6시간 넘게 때려 숨졌습니다. 교주와 신도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이곳 경북 봉화의 한 야선으로 시신을 가져와 유기했습니다. 교주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 종교시설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신도들에게 하루 22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귀신에 씌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구 때렸습니다. 시신을 옮긴 신도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신동생 2명도 있었습니다. 현혹되어 있다 보니까는 개인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협박과 저주를 받다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뜯어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하고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피해자가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경찰은 사이비 교주 박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동생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교사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4명이 여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여고에선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발각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 56살 A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부산교육청이 학생 499명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A 교사뿐 아니라 49살 B 교사 등 남자 교사 4명이 여학생 21명에게 성추행이나 언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좀 소문이 돌았나요? 일부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학생들하고는 정말로 어쩐지 악수하지 말라고 하고 접촉했다면서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경남 창원의 한 여고에서는 지난 6월 담임 교사가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게 들통났습니다. 자율학습 하는데 떠듬놈이 있나 없나 이것도 못 보고 그렇게 단순하게 성실하게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조직의 남성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조폭 간 이권 다툼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선 승합차를 둘러쌉니다. 승용차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내리더니 둔기로 승합차 유리창을 사정없이 부숩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끌려나와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탄 조직폭력배 10명이 경쟁 조직원인 25살 김모 씨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이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이권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달아난 조직원 10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내 1위 스크린 골프 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을 한 업주들에게만 신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건데요. 김도영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10년째 골프존 기기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해온 윤범열 씨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기와 프로그램을 공급해온 골프존이 올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 가입 업주에게만 신제품을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형으로 자꾸 바뀌는 쪽으로 추세로 몰리고 있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이 되려면 가맹비와 보증금으로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내야 하고 매달 로열티와 유지 보수비로 본사에 최대 14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맹점으로 전환해 최신 설비를 갖추려면 이 같은 스크린 골프 설비 하나당 1,500만 원을 새로 들여야 합니다. 골프존 측은 가맹 사업은 업주들의 상권 보호 차원이라며 과잉 경쟁을 막으려 중고기기를 사주는 방식으로 133개 매장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반경 150m 내에 3개 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권 보호라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전국 골프존 매장 4,800여 곳 중 가맹점은 약 700곳으로 대다수 업주는 윤 씨처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 가맹사업 진행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죠. 그런데 중랑구, 강북구처럼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던 일부 서울 동북권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꼬리표를 달면서 강력한 규제에 묶이자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차로 40여 분 떨어진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파리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과열지구에 묶이자 주민들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강남 쪽에 전세가 반에 반도 안 되는 거를 집이라고 한 채 있는 거를 갖다 투기적으로 묶는다는 자체는 이거 뭐 사람을 뭐 어떻게 이거 하라는 건지. 인근 공인중개사도 거래가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과열지구로 묶여버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중랑구는 이렇게 묶일 지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신내동의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송파 용산구의 반값, 서초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강동, 송파, 강남구의 아파트는 최고 10.9%까지 치솟은 반면 강북, 중랑, 도봉구는 1에서 3%밖에 안 올라 서울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세밀하지 않다 보니 뒤늦게 집값이 움직였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여서 대출과 청약 규제, 세금 중과 악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3천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강도 높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세종은 청약 열기가 식었습니다만 규제 대상이 아닌 대전과 부산 분당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어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청약 1순위가 58대1로 마감했는데 2010년 이후 대전 지역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종이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본 겁니다.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인근이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분당과 하남, 일산 등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으로 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죠. 지역별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거나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 성수동의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택형 15개 가운데 8개가 1순위 청약에서 미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투기 수요가 5에서 10억 원짜리 수익형 상가나 토지로 이동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 가능성은 이미 공표됐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의 요건에 맞는다면은 즉시 지정해서. 부동산 대책 이틀. 벌써부터 사각지대를 노린 풍선 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요즘 채소값이 올라서 장보기가 급난다는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일부 마트들이 값이 많이 오른 품목에 한해서 반값 할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꼭 원해서 깎아주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히른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배추값이 3분의 1로 내립니다. 농축수산물 40여 품목도 가격이 싸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비싸서 많이 못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튼 좀 싼 것들 좀 골라서 살려고요. 또 다른 대형마트도 일주일 예정으로 일부 채소 가격을 대폭 내려 팔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채소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량을 확보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감자는 40%, 대파 24%, 상추는 17% 할인됩니다. 일부 마트들이 채소를 반값 가까이 할인하고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파는 반짝 세일에 불과합니다.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회의 직후 부랴부랴 찔끔 내리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농식품 매장은 아직도 채소값이 폭등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고 지난해보다 상추는 무려 220%나 올랐습니다.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특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오름세는 이번 달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채소값 안정에도 초강력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두바이에서 초고층 건물에 대형 불이 났는데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런던 고층 빌딩 화재 참사가 떠오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혜영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매서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8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더 마리나 토치 타워입니다. 높이가 350m에 달해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불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 10층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건물 외장재를 태우며 위로 번져나가 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Torch Tower in Dubai, a massive fire burning. The way the tower is burning, it reminds me of Grenfell. 인근 소방서 4곳에서 소방차가 출동해 입주민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했는데 1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걸 제외하면 별다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주민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토치타워가 2015년 2월에도 똑같은 화재로 50개 층이 전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된 인재라는 비난을 비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이번 두바이 도치타워 화재는 사상자가 없었지만 런던의 그랜펠 타워 화재는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자, 그럼 만약 우리나라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면 이 둘 중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그랜펠 타워 화재.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24층까지 번졌습니다. I lost my father in the lift. He was with me, and when the door opened, we couldn't see. The smoke is too heavy. 지난해 1월 1일 신년맞이 행사가 벌어지던 두바이. 불꽃놀이에서 튄 불똥이
63층 호텔에 옮겨 붙었습니다. 건물은 금세 길다란 불기둥이 됐습니다. 외벽이 가연성 마감대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위아래로 번집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4층에서 난 불이 38층까지 옮겨 붙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런던 그랜펠 타워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재작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도 가연성 외장재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2달에 걸쳐 고층 건축물 2,315동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10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스프링쿨러 불량, 화재 감지기 불량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기능해야 되는 설비가 안 됐을 때 대안을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또 다음 그 대안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초고층 화재를 그린 영화 타워. 불이 나자 인파가 엘리베이터로 몰립니다. 엘리베이터도 위험하다고요. 통로를 타고 올라온 불이 엘리베이터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화재 예방만큼 중요한 게 대피시설입니다. 123층 롯데월드 타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 발견됩니다.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응급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난 안전구역이 20개 층마다 하나씩 총 5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층에서 오더라도 이곳으로 15분 안에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기가압 제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기가 절대 침투할 수 없는. 2012년 이후 지어진 고층 건물엔 피난층 마련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피난 안전구역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게 모르죠. 아, 피난구역 그런 게 있어요? 몰랐어요. 입주민 스스로도 대피시설과 요령을 숙지해둬야 참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태풍 노루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이름처럼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서 그 진로를 예측하기 힘든데요. 일단 지금은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서귀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항구 안의 물살은 잠잠합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느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어선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구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현재 5호 태풍 노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해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일본을 향하더라도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은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특보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일요일 밤부터, 남해 동해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치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고 동교동계 원로들은 안 전 대표를 출당하자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당내 출마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오늘 의원 40명은 직접 만나고 다른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겐 전화를 걸어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고 안 전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당을 구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소통하고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현역 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안 전 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10일까지 안 전 대표가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교동계는 안 전 대표 출당까지 거론했습니다. 박양수 전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안 전 대표가 져야 한다며 오는 8일 고문단 회의에서 출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말씀으로는 이제 선당후사라고 말합니다만 내용은 선사후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인사들에게 입장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당 혁신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 문제가 핵심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워크숍에선 친박 핵심 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유석준 혁신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나를 따져서 구체적 평가를 혁신 선언문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다른 혁신위원은 인적 청산을 먼저 발표하면 당내 싸움이 불가피하니 가장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저희의 반성 그런 거 좀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중하시고 탄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언문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민중심 경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혁신위는 사퇴한 유동열 전 혁신위원 대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카페가 나온다. 이런 이색 출입문이 인기입니다. 그 나름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 없는 과일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어디야? 이때 눈에 들어오는 문구. 사람들이 하나 둘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의 출입문은 바로 이 냉장고 문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빈티지한 카페가 나옵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좀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고 냉장고 문이 여러 개니까 이제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가 있었고 고풍스러운 가게에선 실제로 과일도 팝니다. 과일 판매를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뒷면에 이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숨겨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먼저 했고. 책이 빼곡히 꽂힌 책장. 책을 살포시 누르자 문이 열립니다. 밀실 같은 칵테일바입니다.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수백 종의 칵테일은 이곳만의 매력입니다. 손님하고 저희 르챔버하고의 그런 첫인상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경하고 하는 그런 서재 의미에 있어서 근데 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색다른 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판기를 출입문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벽으로 위장한 문도 있습니다. 마네킹 손, 숟가락, 수도꼭지 등을 문고리로 쓰기도 합니다. 다른 공간하고 차별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문은 확장된 간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문.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운동선수는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좋아야 유리하겠죠. 그런데 요즘 한국과 미국의 야구판을 흔드는 건 160cm대의 단신 선수들입니다. 작은 거인들의 반란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앉아있는 포수와 비슷한 높이에 잔뜩 움츠린 타격폼.
그래도 밀고 당기고 시원한 홈런까지. 이렇게 잘 치는 기아 김선빈의 신장은 165cm입니다. 자신보다 18cm나 큰 NC 나성범과 타격왕을 놓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키 167cm의 작은 거인이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이루수 호세 알투베입니다. 압도적인 아메리칸 리그 타율 1위입니다. 보통의 프로 선수들에 비해 좋기 20cm는 작은 키. 어깨 높이 공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작은 김선빈은 더 작아지기로 했습니다. 상체를 움츠리는 타격 폼으로 무게중심을 낮춰 하체의 안정감을 강화했습니다. 공을 더 잘 볼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장타도 늘었습니다. 알투베는 아예 높은 공도 때릴 수 있는 이른바 배드볼 히터의 길을 택했습니다. 김선빈의 프로 입단 계약금은 3천만 원, 알투베는 1,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두 선수가 이제는 야구판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요즘 군 장성 부인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주 이작전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에 했다는 갑질 뉴스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보니 몇 가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배를 차게 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대장 아들 옷 빨래를 시킨 일이나 요리할 때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대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선임 장군 3명이 없어 민간단체가 낸 고발장을 근거로 박 대장을 형사입건해 군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몇몇 언론은 일벌백계를 주장합니다만 병사를 골프공 줍기에 동원했다거나 자녀를 태운 대장 개인 승용차를 부사관이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승 장군을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로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이 민간인인 부인을 조사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솔직히 이 일은 형사처벌 문제라기보다는 지휘관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사실 한 번은 터졌어야 할 일이 터졌습니다. 박찬주 대장이나 그 부인은 억울한 점이 있겠죠.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공관병에게도 GOP 체험을 하게 하는 등 엄격한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왜 부대 안에서 골프 연습을 했습니까? 자신이 친 공을 병사들이 줍게 했다면 그것만으로 지휘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갑질은 부인 탓만이 아니라 박찬주 장군 본인의 문제입니다. 네, 주말에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광주의 최고 기온 36도 이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오늘 서울이 35.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비 예보는 내일 충청과 남부 내륙, 또 강원 영서, 제주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 오후에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노루는 월요일쯤 일본 규슈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간접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하고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폭염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하늘에 구름은 많겠지만 날이 뜨겁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곳곳에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 이어집니다. 35도를 웃돌겠고요.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계속됩니다. 불쾌지수도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매력은 역설적으로 대중의 선택이 늘 옳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의 인숙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까닭에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일은 운에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주말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